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이제 습하고 그리고 이제 장마도 이제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려운 계절인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은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바라보시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어떤 심정이실지 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이제 사실 이제 뭐 대충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이제 좀 전형별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고 이제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자기 위에 이제 뭐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있었을 때는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또 이제 대입 전형을 한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뭐 잘 몰라도 그러니까 뭐 귀동냥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올해 이제 입시가 처음인 수험생들 또 이제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예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는 지금 뭐 수시 전략이라고 하는 뭐 좀 거창한 제목을 실었지만 사실 뭐 특별하게 수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찍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렸을 때 뭐 이제 좀 급하게 찍는다고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나름대로 각 학교별 입학 전형이나 그리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했는데, 뭐 다루다 보니 일정 정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해 두고, 이제 원서 접수 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수시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면, 네, 뭐 저희 이 영상은, 나름대로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교들마다 그 성적을 이제 그 반영하는 방식들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선호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유형별로 따지면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교과 성적 100% 반영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 반영 비중 예를 들어서 70에서 한 80% 정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과 서류를 뭐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를 또 반영한 학교도 있을 텐데 뭐 이런 학교 유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 뭐 입학 전형 관련된 부분들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서류 반영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반영 비중을 이제 별도로 이제 반영하는 학교가 뭐 고려대라든지 뭐 또는 경희대라든지 또는 뭐 건국대라든지 또는 뭐 동국대라든지 대표적인 학교가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과 성적 뭐 100%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뭐 성대나 한양대 같이 이렇게 정성평가 영역을 이제 좀 반영한 학교들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 자체를 아예 그냥 별도로 딱 떼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서류 반영 비중을 전통적으로 이제 그 별도로 이제 반영을 했었던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취지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서류 반영 비중에서 어쨌든 뭐 고대나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가 서류를 반영할 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영역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부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어쨌든 연계 교과 이수
연계교과 이수 현황이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일부는 이제 뭐 세트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그 학생부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면밀하게 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다. 뭐 물론 이제 이런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대나 경북대 같이 이제 서류 반영 비중을 또 20%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대체적인 유형들은 한 요 정도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상당수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놨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놨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그 입결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반영 비중이 높은 그런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100%든 또는 70%든 또는 80%든 간에 각 대학별로 교과 반영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 교과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 과목을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이나 자연같이 이렇게 주요 과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국영수사를 반영할지 또는 국영수과를 반영을 할지 또 이제 뭐 외대같이 산출 방식 자체를 원점수와 또는 이제 등급 둘 중에 상위 점수로 이제 추산되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지 이게 정말 학교별로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레 짐작해서 내 성적으로 어떤 학교는 되게 안 맞을 거야라고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한번 그냥 뭐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 이제 그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성적 산출이 다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들을 이제 전산상에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각 대학별로 성적이 이제 산출이 되니까 그 환산 내신을 살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선 이제 교과 성적 반영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전형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는 어떠한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전형이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실제 이제 합격률을 담보 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우선 첫 번째 각 고등학교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그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거를 뭐 요청을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학교급들마다 뭐 유니브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성적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제 환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전교과 성적, 주요교과 성적, 그 다음에 뭐 학년별 반영 비중, 과목별 반영 비중 이렇게 다양한 결과로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각 대학별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로 지금 환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성적이 한 3.5 정도 되는데 3.5라는 내신을 가지고도 A라는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B라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C라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환산 내신 성적은 다 미세하게라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 환산 내신을 한번 산출을 해보시면 이 환산 내신을 토대로 해서 최근 2개년에서 3개년간의 입결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교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을 올려드릴 때 이제 전년도 입결만 이제 비교해서 좀 올려드렸고 한 3개년치 뭐 이런 입결들을 비교해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거기까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어쨌든 이제 뭐 전년도 거하고만 좀 비교해서 올려드리는 약간 좀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소한은 2개년, 3개년치 한번 입결을 좀 비교해 보시고 또 이제 입결의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과 반영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 대학별 내 내신이 어느 정도로 환산이 되는지 이 내신 성적 산출해 보고 그리고 최소한 2개년에서 3개년 정도 입결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입결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경쟁률도 반드시 꼭 한번 살펴보실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년도에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의심해보고 이전 연도에도 경쟁률이 계속 높았었는지, 즉 쉽게 얘기하면 경쟁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산 내신을 산출하고 2개년치 입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내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수능 최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학교별로 그 수능 최저를 어떻게 깔아 놓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각 학교들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보통 이제 교과 전형에서 3합 기준으로 깔아놓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뭐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의학 계열과 같은 특수 계열을 제외한 일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보통 3합 또는 2합 기준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2합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합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한정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까지 6월 모평까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을 해보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정량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이 아니라 소신 지원을 하거나 또는 안정 지원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 지원 자체는 아예 금지를 하고 그냥 하향 지원이나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굳이 상향을 조금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제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 일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뭐 과도 상향을 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올해 치렀던 3월, 5월, 6월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9월 모평이 되니까 특히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토대로 해서 수능 최저가 실제로 충족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거나 없는 학교를 선택하시든지 또는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합산 등급 기준 예를 들어서 뭐 3합 한 6등급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제로 나오는 등급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조금 차후의 일이지만 9월 모평까지 확인을 했을 때 대략 한 3합 8등급 정도 지금 나온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략 과목을 이제 선정을 해서 내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성적이 대단히 안 나오는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는 것보다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과목들을 좀 집중 투자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최저를 맞추는 데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뭐 하반기를 보면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나 사탐 같은 경우에 좀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이 두 과목이 학생들에게 전력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영어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그 인문 쪽 학생들보다 성적 맞게 유리한 수학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할지 또는 과탐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할지 물론 수학과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자연계열은 조금 인문 쪽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 중에서 일부 대학이 수학 포함이나 또는 과탐 포함을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뭐 수학이나 과탐을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수험생들에게 지금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과목이 돼야 될지는 이거는 학생 여러분들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 합산 등급이 1, 2등급 정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 때 조금 더 수능 직전까지 좀 더 집중 투자하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지금 부족하다면 어떠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정해서 집중 투자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희망학과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희망학과에 모집 인원 변동 올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모집 인원과 신설학과 또는 신설학부를 체크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앞선 동영상들에서 무전공이나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의대 정원이 증원된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아예 기존의 정원과 상관없이 증원된 인원 자체를 할당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른 모집 단위하고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신설된 무전공 또는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집 정원 자체를 이 파일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집 정원들 일부를 빼와서 다른 모집 단위들의 모집 정원을 빼와서 이 무전공을 신설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희망하던 학과의 모집 인원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그게 100%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가 앞서서 이제 전년도 입결을 체크하실 때 그러니까 입시 결과, 그러니까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경쟁률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들하고 4번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한 상식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모집 인원의 변동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설학부 같은 경우에 무전공이나 자유전공 이외에도 또 이제 모집 단위의 변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향 지원의 카드로 주로 활용하시지는 말아라. 그래서 안전카드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상향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이제 과도 상향까지는 아니어도 소폭 상향 정도를 고려하신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들 요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수시 6장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몇 장 정도 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성적이나 생기부의 요소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히 이제 좋은 상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체크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제 점검 사항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제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 등급 자체 그리고 성적의 추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우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 체크해야 될 것들 하나씩 좀 점검해 보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 성적 현황. 자, 교과 성적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학년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전학년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학기별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학기별 성적을 좀 더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교과별 성적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성적 추이, 그리고 학기별 성적 추이, 그리고 교과별 성적 추이. 그러니까 교과별 성적 추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교과 성적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여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 내에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학년 성적이나 학기별 성적의 추이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상향 추이. 우리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우상향 이런 걸 하면 되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적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추이라고 한다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실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상향 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긍정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우상향이라고 해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또는 그 계열과 연관되어 있는 교과별 성적이 그 추이도 또는 등급이 괜찮은지 이 여부들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별 성적도 역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창제활동 및 이제 세특과 같은 이제 세특 등 진로활동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각 학교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역량들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학업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진로 역량 또한 그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활동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생기부 이제 처음 한 2페이지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창체 활동,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그런 창체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진로가 어느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특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 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써주셨던 행동특기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진로활동의 일부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활동은 어떤 특정 활동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의 전반에 걸쳐서 진로활동 관련된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진로가 이제 변경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내가 진로 변경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거는 매년 이제 생기부를 볼 때마다 좀 학생들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로 변경이 다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 진로가 바뀌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의 진로 변경 정도는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진로 탐색이라는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학업 역량과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요걸 이제 뭐 진로 역량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나머지는 공동체 역량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걸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의 생기부를 볼 때도 이게 이제 지적 호기심이구나라고 딱 연상되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이 좀 눈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걸 단순히 어떤 키워드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활동이라고만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떤 그냥 소재라고만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걸 조금 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이제 그 짧은 동영상에서 학생부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다 또는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탐구 주제나 소재 그리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그냥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또 다른 활동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뭔가 이제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활동이 채워지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이제 뭐 제가 잘 사용하는 이제 도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A라는 소재를 가지고 B라는 소재로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고, B라는 소재를 가지고 C라는 소재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 이러한 관심사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적 호기심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기부 속에 나와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했던 활동들이 이런 어떤 그 디테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봉사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리더십, 인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군데군데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학생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자, 두 번째로는, 자, 서류 평가 외에 전형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많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긴 합니다. 뭐 그 대표적인 대학이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대로서는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든지, 또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에 본인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서류 평가 외 요소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류 100%로 평가를 할 건지, 또는 서류와 면접 요소로 반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같은 한 대학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서류 100%로 뽑는 서류형 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합산을 해서 뽑는 면접형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면접이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퍼센트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 비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거의 이제 평균적 수준인데, 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50%, 60%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크다는 건 보통 이제 50%를 넘었을 때는 면접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50% 전후의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면접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면접에서 실제로 합격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정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대학을 설정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면접 일정이 중첩이 되는 학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일정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 수능을 전후로 해서 면접 일정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수능 이전 면접인지 수능 이후 면접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 이후 면접을 이제 그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내신 성적보다 더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정을 체크하는 거는 내가 이제 선호하는 대학,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일정이 중첩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이제 정시까지 끌고 갈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정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면접 유형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지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지,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류 기반이라는 거는 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에 있는 내용과 학생들의 답변을 가지고 꼬리 질문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출제하는 면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또는 인문 이러한 지문들을 출제를 하고 그 지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 준비 시간을 준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변하는 시간까지 부여를 해서 학생들의 답변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시문 면접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또는 뭐 고려대나 뭐 예를 들어서 포스텍 또는 이제 카이스트 뭐 이런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시문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어떤 유형 쪽이 나한테 더 맞을지, 그리고 그 뭐 유형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성적과 잘 부합하는지 또는 학생부와 잘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뭐 상당수의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서류 기반 면접을 하기 때문에 뭐 제시문 면접이 좀 부담스러운 수험생들은 서류 기반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대비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전략.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상향 지원을 하지 마시고 안전 카드로 좀 지원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뭐 안전 카드로 지원하긴 좀 그러니까 뭐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신 지원이나 또는 상향 지원 카드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상향 지원 카드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는 뭐 우리 이제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내신 등급만 보는 건 아니니까 상향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학생부가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은 학생부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 심지어 면접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족한 내신 일부를 보완을 해주긴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면접을 잘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류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향 지원 카드로 적당히 활용해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신 지원이나 상향 지원 카드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면접 비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 정도 내외선인데, 이제 한 50% 정도 내외선까지 높아지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1단계 경쟁률, 어차피 면접이 있다라는 거는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보통 3배수에서 한 5배수 정도를 뽑게 되죠. 그래서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은 특히나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이 면접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내신이나 학생부의 불리한 측면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배수에서 한 5배수 정도를 뽑는데, 무한정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쓸 게 아니라 1단계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성적으로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 보고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희망회로만 돌렸다가는 1단계에서조차 아예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뭐 수시 원서 한 장을 그냥 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경쟁률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1단계 통과 가능 여부를 한번 좀 짐작을 해보신 다음에, 그랬을 때 진짜 1단계가 통과되면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1단계 경쟁률 반드시 체크해 볼 것을 꼭 좀 권유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모집 규모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감소했다 치더라도 여전히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과전형의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까지 이제 거리가 매우 먼 지역까지는 잘 그 지원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서울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모집 인원 규모도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어느 쪽이 좀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서류 평가 요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그 학생부를 좀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고 싶을 때, 여기에 이제 나온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할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궁금하시다면 이제 셀프 점검입니다. 그래서 셀프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과 선정 및 선택 과목 이수 정도, 그리고 성적 추이, 흐름들을 좀 보시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 그리고 창체활동, 교과 세특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서 본인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행동 특기 및 발달사항,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신 맨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창체활동, 교과 세특 일부에는 이 공동체 역량 관련된 부분들이 군데군데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셀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만약에 뭐 셀프 점검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좀 조력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향 카드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봤던 유형 중에 하나를 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거의 그 다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출결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결 관리.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미인정이라고 하는 게 뭐 미인정, 조퇴, 결과, 뭐 결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인정이 많이 찍혀 있는 경우, 미인정이 많이 찍혀 있다라는 기준이 뭐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 3회 이상 초과해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다지 합격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인정이 아니어도 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상습적으로 좀 결석이나 조퇴, 그러니까 질병과 뭐 이제 질병 결석이나 질병 조퇴라고 해도 그 횟수가 뭐 10회 이상만 넘어가 버리면 그거 역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른 모든 요소가 다 좋다고 해도요, 출결 관리는 철저하게 좀 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미리 말씀 못 드렸어도 지금이라도 좀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 살펴보시기 전에,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기부 펼쳐보시면 첫 페이지에 출결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출결에서 깨끗하지 못하다, 지금 출결 현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출결 관리가 정말 좀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학종을 쓰기보다는 교과 전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간단한, 꼭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학생부의 어떤 이제 그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전형 지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수시 전형을 하는데 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수시 전형하고 수능이 사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능과 수시가 별개는 아니다. 물론 이제 정시는 수능이 거의 뭐 100%다 반영이 되지만 수시라고 해서 수능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특히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일부는 이런 생각 하시겠죠. 나는 교과로 또 지금 이제 조금 불투명하고 학종으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이제 좀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사실 이제 논술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100%를 반영한 학교도 있고, 또 논술과 교과 성적 일부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논술 반영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반영된다고 해도 그 반영 비중이 크진 않죠. 그래서 논술 비중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좀 불리한 수험생들에게는 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뭐 내신 등급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논술 전형 자체가 쉬운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대학별 논술 출제 유형도 다르고, 그다음에 논술고사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 일정을 다 맞춰서 우리가 수시 6개를, 논술 전형 6개를 다 깐다는 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학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대학에서 지금 논술고사 일정을 보면 대부분 다 겹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논술 출제 유형도 다르고, 심지어 논술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 또는 논지 파악하는 게 많이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논술 전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전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 내신 등급의 불리함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내 내신에서 지금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내가 선호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논술 전형을 선택해서 대학을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논술 전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조차 역시 쉬운 전형은 아니다. 뭐 모든 전형이 쉽지는 않겠지만 논술 전형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월등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대학들도 많은데요. 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과 표면 경쟁률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표면 경쟁률이 한 70대 1 정도 됐는데, 뭐 실제 경쟁률이 한 30대 1에서 한 40대 1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인원이 한 절반 정도 가량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논술 글쓰기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논술 학원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6개 전형 카드, 수시 전형 카드 다 6논술로 다 깔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6개가 있는 대학만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논술 전형 대학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적당히 안배를 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술 전형 쓰는 친구들이 6개 전형을 다 논술로만 채우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이 세 개의 전형을 어떻게 이제 균형 있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소한 수시 전형 전략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시 전형은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많이 바뀐 대학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변경 사항들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무전공, 자유전공 선발 규모가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정시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들도 있죠. 수시 전형에서는 아예 뽑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모집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시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제 미선발 인원들이 이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추후에 이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뭐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정시 전형 지원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이제 조금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천천히 다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시 전형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짧게 준비했던 이제 내용들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뭐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전형과 이제 정시 전형 또는 수시 전형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선택지가 예를 들어서 딱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뭐 수시 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대학 같은 경우도 감안하면은 6개 이상을 지금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전형을 6개의 전형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뭐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하향 지원만 6개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상향 지원도 고려하고 소신 지원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하향 지원도 일부는 고려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 이제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 8월 달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바쁜 기간이라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좀 많이 못 올렸는데, 뭐 일종의 뭐랄까요, 생존 신고라도 하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 좀 올리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좀 여러분들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이제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